저기요, 노숙자분은 안 받습니다. 나가주세요. 어, 어, 잠시만요.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남긴 마지막 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한 문장이었습니다. 내 책상 서랍에 있는 파란 봉투를 꼭 10일시 전에 은행에 가져가라. 그 사람이 온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한 채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던 날에도 그 문장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서랍을 열었을 때 오래된 봉투 하나와 낡은 통장, 그리고 제가 처음 보는 남자의 사진 한 장이 함께 들어 있었고, 봉투 겉면에는 딱 4글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11시. 절대 지각 금지. 그날 저는 이유도 모른 채 아버지의 말대로 정확히 11시에 맞춰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그 장소에 저만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구 앞에는 새벽 내내 길바닥에서 잔 것 같은 남자, 누더기 외투를 걸친 노숙자 같은 사람이 직원들한테 둘러싸여 있었고, 직원들은 그 남자를 보자마자 입술이 하얗게 질리며 말했습니다. 오늘 오셨네요. 그리고 저는 그 남자가 들고 있던 통장의 잔액을 보고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100억? 그리고 그는 인출 영수증을 받으며 저를 정면으로 보았습니다. 내가 아버지냐? 그 순간부터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장면이 제 눈앞에서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집안은 묘하게 비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공허함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과 의문의 그림자가 조용히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는 우리 가족 중 가장 말이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반갑다는 말 대신 늘 벽시계부터 확인했고, 밤 11시가 되면 꼭 어디론가 떠나곤 했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세요? 제가 물어도 아버지는 항상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금방 올 거다. 그 시간은 우리 가족에게 금기처럼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니조차 그 시간만 되면 불안해했고, 아버지가 문을 닫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손을 모아 기도하며 작게 떨곤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11시가 아버지 인생의 전부가 걸린 약속의 시간이라는 것을. IMF가 터진 해 아버지의 사업은 빚더미에 올라앉았고 집에는 독촉장이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아버지는 매일 밤 사라졌고, 새벽에 돌아올 때면 손에는 비닐봉투 1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봉투 속에는 오래된 통장 여러 개, 잔액이 거의 없는 영수증들,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이 수십 장의 메모 속에 반복되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아버지가 숨기고 싶은 듯, 때로는 떨리는 손으로, 때로는 급히 지워버린 흔적들과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봉투를 빼앗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알면 안 돼. 저는 그 말이 단순한 가족사 때문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위험 때문이라는 걸 성인이 된 후에서야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밤 아버지와 어머니가 언성을 높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사람은 살아있어. 그만해요. 이제 그만 찾으라고요. 내가 지켜야 해. 그건 내 책임이야.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아버지가 어느 누구보다도 절박하게 누군가를 찾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그 후로도 아버지는 비 오는 날에도 눈 오는 날에도 밤 11시마다 집을 나섰고, 그 습관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서랍 속에서 찾은 파란 봉투 안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쓰인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11시. 절대 지각하지 마라. 그 사람이 온다. 저는 그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왜 그 사람이 오는지도, 왜 꼭 그 시간인지도. 하지만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말이라면 저는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장례를 마친 바로 다음 날 저는 그 봉투를 들고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11시 전에 맞춰 은행으로 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은행에서 마주한 장면은 제가 예상했던 어떤 것도 아니었습니다. 직원들은 아버지를 부르듯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오셨네요. 그리고 노숙자로 보이는 한 남자가 내 앞에서 100억을 전액 인출하던 순간 저는 이해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찾던 사람, 밤마다 사라졌던 이유, 숨기고 싶어 했던 이름의 주인, 그리고 파란 봉투의 진짜 주인, 그 모든 것이 지금 제 앞에서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은행 앞에서 노숙자로 보이던 남자가 100억이 든 봉투를 들고 사라진 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직원의 떨리는 표정, 프린터에서 터져나오던 긴 영수증, 그리고 그 남자가 마지막 순간 저를 바라보며 남긴 말, 너도 왔구나. 그 말은 기억 속에 박힌 오래된 가시처럼 심장을 찔렀습니다. 은행 문을 닫고 돌아서려던 순간 직원 둘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오늘 결국 왔네. 이제 어떡하지? 그 말투에는 단순한 놀람이 아닌 무언가를 예상하고 있었다는 느낌이 강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직원들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아까 그분이랑 무슨 관계인가요? 직원은 제 얼굴을 흘끗 보며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는 듯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냥 자주 오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말투는 자신감이 없었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더 캐묻자 직원은 서류를 정리하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그분 오늘 처음은 아닙니다. 가끔 새벽에 문 열기 전에 와 계시기도 했어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그분이 통장을 만들 때 누가 보증을 서줬는지 저희도 몰라요. 저는 그 말에서 또 다른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신분증도 없고 주소지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100억 통장을 만들 수 있단 말인가. 더군다나 은행이 그를 그렇게 두려워하는 듯한 분위기라면 그건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는 의미였습니다. 은행을 나와 마을로 돌아가는 길, 비에 젖은 흙냄새가 더 짙게 퍼졌고 마을 전경은 유난히 더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마을 이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혹시 은행에서 본 사람 노숙자였지? 이장은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 여기 사람 아니야. 가끔 나타났다가 며칠씩 사라지고 가끔은 너희 집 근처에서도 보였어. 그 말은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요? 그분이 왜요? 이장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건 나도 몰라. 근데 내 아버지가 살아생전 그 사람을 찾으러 다닌다는 말이 있었지. 아주 오래전부터. 이장의 말은 엄청난 떡밥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찾던 그 사람일 가능성.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일막에서 쌓인 모든 조각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매일 밤 11시 외출, 새벽에 돌아올 때마다 젖어있던 신발, 어머니가 숨겼던 낡은 사진과 은행 서류, 놓아버린 사람이라는 어르신들의 말. 집에 도착해 대문을 열자마자 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은행 다녀왔니? 혹시 누굴 본 건 아니지? 그 말투는 마치 어떤 이름을 입 밖에 꺼내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노숙자로 보이는 분이 100억을 전액 인출하시더라고요.
어머니의 손에 들려있던 그릇이 바닥에 떨어지며 쨍하고 크게 부서졌습니다. 그 소리는 집안을 울렸고 어머니는 얼굴을 창백하게 굳힌 채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드디어 온 거구나. 저는 그 말에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 그 사람 누굽니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잘라버렸습니다. 그 사람 얘기는 아버지가 하려고 했던 거야. 나는 말할 권리가 없어. 저는 화가 치밀어 소리를 지르다시피 했습니다. 아버지랑 무슨 관계였어요? 왜 저 사람을 보면 이렇게 무서워하세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아버지가 가장 지키지 못했던 사람이야. 그 말은 또 다른 질문을 던지는 떡밥이었습니다. 지키지 못했던 사람이라니. 그게 가족인지 친구인지 빚이나 죄와 관련된 사람인지 아니면 아버지의 과거를 송두리째 흔들어버린 인물인지 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아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고 어머니가 숨겨둔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가장 바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노란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봉투 안에는 -IMF 시절 주소가 적힌 메모, 어떤 이름이 지워진 서류, 오래된 사진 한 장, 그리고 통장 사본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통장의 잔고는 0원이었지만, 즉 100억이었습니다. 그 거래 날짜는 아버지가 집을 나가기 시작한 바로 그 시기와 일치했습니다. 저는 숨이 멎을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100억을 쓰던 시절이 있었다? 사진 속 남자는 은행에서 100억을 인출하던 바로 그 노숙자였습니다. 어렸을 때의 모습이었지만 눈매와 광대뼈, 인매가 똑같았습니다. 사진 뒤에는 아버지가 쓴 듯한 필체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언젠가는 찾아야 한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두려워했던 이유, 아버지가 평생 밤마다 떠돌아다녔던 이유, 마을 사람들이 말하던 잃어버린 사람의 정체가 어쩌면 바로 그 노숙자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 노숙자가 인출한 100억은 아버지의 낡은 통장에서 본 그 100억과 정확히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찾으려던 그 사람은 단순히 잃어버린 가족이 아니라 어쩌면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감추고 지키려 했던 거대한 사건의 중심에 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저는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마지막 순간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너도 왔구나. 그 말은 단순한 인사나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제가 아직 알지 못하는 아버지와 노숙자 그리고 저를 향한 거대한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야 한다고. 왜냐하면 그에게서 듣지 못한 이야기들이 지금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낡은 사진 한 장과 아버지의 필체로 적힌 이 아이를 언젠가는 찾아야 한다라는 문장을 본 이후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사진에서 노숙자와 똑같은 얼굴을 본 순간 제 삶에서 이해할 수 없었던 모든 수상한 조각들이 한 방향으로 쏠리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새벽 아버지가 밤마다 걸어갔던 방향을 따라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집을 나서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치며 정신을 또렷하게 만들었고 하늘에는 구름이 낮게 내려앉아 금방이라도 비가 다시 내릴 것만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지나가던 길에는 묘하게 일정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마을 중심을 지나 옛 철공소 앞을 돌아 버려진 공장 근처로 이어졌고 그 길을 따라 걷는 동안 마을 사람들 몇몇이 제가 가는 방향을 힐끔거리며 바라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공장 앞에 도착하자
녹슨 철문 아래로 누군가 드나든 흔적처럼 진흙이 희미하게 묻어 있었고 아버지의 신발 밑창에 묻던 진흙이 바로 이곳의 흙냄새와 똑같았습니다. 철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가자 희미하게 스며드는 자연광 아래 낡은 작업대와 탁자, 부서진 기계 부품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고 한쪽에는 누군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머물렀던 흔적처럼 담요와 종이컵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철문이 천천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어제 은행에서 100억을 인출해간 그 노숙자가 비닐봉투를 든 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어깨는 젖은 담요에 반쯤 감싸여 있었는데 그 모습은 분명 노숙자 같았지만 그의 시선에는 이상하리만큼 깊은 절제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한 걸음 물러났지만 그는 제게 천천히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왔구나. 결국 넌 올 거라고 생각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나를 아는 것처럼 말하는 거죠? 그는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더니 비닐봉투 안에서 낡은 노란색 서류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서류는 제가 어제 어머니 서랍 속에서 본 서류와 눌러쓴 글씨, 구겨진 종이 질감까지 완전히 같아 보였습니다. 그는 서류를 제 앞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너희 아버지가 나한테 맡긴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내게 꼭 전하라고. 그 말은 저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사람에게 뭔가를 맡겼다고?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서류 맨 위에는 익숙한 아버지의 필체로 적힌 문장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라. 그리고 이 돈은 결국 내 아들에게 돌아가야 한다. 저는 숨을 몰아쉬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게 돌아가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다. 그럼 당신은 누구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그는 한참 동안 말이 나오지 않는 듯 침묵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너희 아버지의 첫 번째 아들이다. 그 말은 천둥처럼 제 머릿속을 때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을 그 파서빌러티가 지금 내 앞에서 현실이 되어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뒷걸음질을 치며 말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럼 왜 지금까지 왜 노숙자처럼? 그는 제 말을 끊었습니다. 노숙자가 아니야. 그 말은 산막의 첫 번째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담요를 벗어던졌고 겉모습은 초라했지만 옷 속에는 오래 사용한 듯한 통장 수첩 여러 개, 도시 여러 지역의 영수증들, 그리고 아버지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숨어 지낸 거야. 누구에게 쫓기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도 아니야. 아버지가 부탁했기 때문에 세상에 드러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제야 그의 말투, 그의 눈빛, 그의 행동이 단순한 노숙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100억을 맡겼어. IMF 이전부터 조금씩 모아온 돈이라고 했다. 그 돈은 절대로 아버지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내게 너에게 가야 할 돈이라고 했다. 저는 혼란스러워 재차 물었습니다. 그럼 그 돈은 도대체 뭐예요? 엄마도 몰랐던 돈인데? 그는 순간 표정을 굳혔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의 모든 과거를 알지는 못했어. 너희 둘을 지키기 위해 아버지는 많은 걸 숨겼지. 그리고 그는 한 문장을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가 나였고, 저는 몸이 떨렸습니다. 그는 이어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버린 게 아니야. 지키려고 했던 거지. 하지만 그때 큰 사고가 있었고, 나는 가족에서 떨어져 나왔고, 아버지는 그걸 평생 후회하며 살았다. 저는 숨을 들이마시며 묻었습니다. 사고? 무슨 사고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100억은 단순한 돈이 아니야. 그 돈은 아버지가 감춘 어떤 사건의 증거이기도 해.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너희 어머니 역시 그 사건의 한가운데 있었어. 그 말은 이마까지 쌓여있던 모든 떡밥을 정면으로 뒤흔드는 대사였습니다. 저는 무너지는 심장을 붙잡으며 물었습니다. 그 사건이 도대체 뭐냐고요?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그 사건만 알면 왜 내가 노숙자로 지냈는지, 왜 100억이 필요했는지, 왜 아버지가 밤마다 사라졌는지, 왜 너희 어머니가 말하지 않았는지, 모든 게 연결될 거야. 그리고 그는 제게 한 장소의 주소가 적힌 메모를 건넸습니다. 내일 밤 11시, 아버지가 평생 갔던 그 시간에 이 주소지로 와라. 그는 낮은 목소리로 이어 말했습니다. 내가 알아야 할 진실은 그곳에 있다. 형이 남긴 주소를 들고 저는 다음 날 밤 11시가 되자 아버지가 평생 나갔던 그 시간에 맞춰 그 장소로 향했습니다. 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았고 바람이 전날보다 더 매섭게 불어와 얼굴을 스치며 불길한 예감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주소지로 적힌 곳은 마을에서도 더욱 외진 언덕의 오래된 창고였습니다. 맡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오래된 먼지 냄새가 문틈에서 새어나왔고 문 앞에서는 마치 오랫동안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던 흔적처럼 젖은 발자국이 희미하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문을 조심스레 밀고 들어가자 안에는 하나의 스탠드 조명이 켜져 있었고 그 불빛 아래 형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처음 봤던 그날과 달리 어디선가 결심을 굳힌 사람처럼 단단했습니다. 왔구나. 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너도 알아야 할 때가 됐어. 저는 숨을 고르며 다가갔습니다. 어제 말한 그 사건이 뭡니까? 아버지가 감춘 진실이 도대체 뭡니까? 형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감춘 건 돈이 아니야. 사람이었어. 그 말은 제가 산막에서 느낀 충격과는 다른 크기의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사람? 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IMF 전에 어떤 회사를 도와주고 있었어. 그 회사엔 불법적인 자금이 흘러들고 있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회사를 고발하려 했지. 그러나 그 회사는 아버지가 자기들을 배신했다고 생각했고 아버지는 위협을 받기 시작했어. 저는 그 말에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그럼 100억은 회사에서 빼낸 돈이었습니까? 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버지가 회사를 고발하기 전에 그 회사 임원 중 한 사람이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간 돈이었어. 회사가 무너질 걸 알고 자기 가족을 지켜달라고 맡긴 돈. 저는 이해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그 돈을 당신에게 맡겼다는 게 형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임원의 아이가 바로 나였어. 그 순간 저는 그동안 형이라고만 생각했던 이 사람이 사실 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니라 아버지가 지키고자 했던 어떤 남자의 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조직의 표적이 되었고 형을 지키기 위해 형을 자신의 아들로 숨겼던 것입니다. 어머니조차 몰랐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형은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버린 게 아니야. 숨긴 거야. 나를 찾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매달 나를 보러 왔어. 새벽마다 밤마다. 너희 엄마 몰래 사람들의 눈을 피해 나한테 음식을 주고 옷을 챙겨주고 그리고 100억을 나한테 맡겼어. 저는 믿기지 않는 듯 말했습니다. 왜 당신에게 맡긴 겁니까? 왜 저한테 바로 주지 않고? 형은 비닐봉투 속 낡은 통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통장은 제가 아버지 비닐봉투에서 봤던 바로
그 통장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이 돈 때문에 상처받지 않기를 바랐어. 돈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흔들리길 원치 않았거든. 저는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럼 이 돈은 원래 내 몫이었다는 거예요? 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버지는 늘 말했다. 이 돈은 내 아들에게 줄 돈이다. 하지만 지금은 줄 수 없다. 비밀을 밝혀야 할 때가 오면 그때 돌려줘라. 저는 숨이 막히는 듯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형은 다시 말했습니다. 나는 처음엔 거절했어. 왜 내가 내 몫을 가지고 있어야 하냐고. 나는 그 돈을 받을 이유가 없었으니까. 하지만 아버지는 나에게 부탁했어. 형의 목소리가 약해졌습니다. 이 돈을 내게 되돌려줄 사람이 나밖에 없다고 했어. 저는 멍하니 형을 바라보았습니다. 형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그 표정 속에는 죄책감, 미안함, 그리고 이상한 따뜻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너를 한 번도 미워한 적 없어.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매번 나한테 이야기했으니까. 그 말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왜 노숙자처럼 살았습니까? 왜 100억 가진 사람이? 형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돈을 가지면 내가 누구인지 들킬 테니까. 나를 찾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거든. 내가 너와 아버지를 위험에 빠뜨릴까봐. 그래서 나는 일부러 모습을 감추는 사람이 되기로 했어.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형은 마지막 한 문장을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노숙자가 아니라 너와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세상에서 사라진 사람이었어. 그 순간 아버지의 밤 외출, 어머니의 불안한 눈빛, 마을 사람들이 숨기듯 말하던 잃어버린 사람의 정체, 아버지의 비닐봉투 속 낡은 통장.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진실로 이어졌습니다. 아버지는 단순히 두 가정을 가진 남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아들을 지켜낸 사람이었고 또 다른 누군가의 적이 될 수도 있었던 위험 속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형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 몫이 아닌 이 돈을 들고 사라지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내 앞에 나타난 거야.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됐으니까. 그리고 형은 100억이 든 통장과 서류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제 이 돈의 주인은 너다. 형이 100억이 든 통장과 서류를 제 앞에 밀어놓던 순간 저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시간이 아주 느리게 흐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랫동안 제 삶을 무겁게 눌러왔던 의문들이 한꺼번에 풀리는 듯 했지만 그 진실은 너무 크고 복잡해서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창고를 나서면서 저와 형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은 차갑게 불었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같은 길을 걷고 있었고 그 길은 오래도록 멀어졌던 두 사람을 조용히 하나로 이어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어머니는 불이 꺼진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새 잠도 못 잔 얼굴이었고 저를 보자마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녀왔니?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아버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형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100억이 어떤 의미인지. 어머니는 눈을 감았다가 뜨며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너까지 위험해질까봐 말하지 못했어. 그 아이는 너희 아버지가 평생 마음으로 지켜온 아이였어. 저는 그 말이 너무나 낯설고 동시에 너무나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계속했습니다. 너를 지키려고, 그 아이도 지키려고, 너희 둘을 모두 데리고 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 그 말은 제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아버지는 가족 중 누구도 버리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버린 게 아니라 지키기 위해 감춰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와 형은 아버지의 묘를 찾아갔습니다. 겨울 햇빛이 흐릿하게 비치는 언덕 위, 바람은 차가웠지만 하늘은 맑았습니다. 형은 묘 앞에 무릎을 꿇고 낡은 비닐봉투를 꺼내 조심스럽게 올려두었습니다. 그 봉투는 아버지가 평생 가지고 다녔던 바로 그 봉투였습니다. 형은 아버지 묘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약속 지켰습니다. 제가 이 아이에게 다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너무 늦어서. 그 말은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20년 넘게 가슴속에 묻어둔 감정들이 모두 흘러넘치는 듯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저도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제 이해합니다. 왜 아무 말도 못 하셨는지, 왜 밤마다 나가셨는지, 왜 그 사람을 찾으려고 애쓰셨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바람이 묘비를 스치며 마치 누군가의 대답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형은 더 이상 어두운 골목에서 숨어 지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형과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고 그 어색함 속에서도 어딘가 따뜻한 정서가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100억이라는 거대한 돈은 더 이상 두려움이나 의심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두 아이를 잇기 위해 남겼던 마지막 달이었고 두 가정 사이를 묶어주는 하나의 커다란 손길 같은 존재였습니다. 며칠 후 형은 통장을 제게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이 돈은 너에게 필요한 순간에 사용해. 나는 나대로의 삶을 다시 시작해야 해. 아버지가 원했던 건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지키며 사는 거였으니까. 저는 형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형, 이제 숨어 살지 마요. 아버지가 평생 지키려고 했던 사람은 형이었어요. 이제 형의 삶을 살아야죠. 형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표정 속에는 후회와 감사 그리고 미래를 다시 살아보려는 용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해가 질 때 우리는 집 앞 시골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석양빛이 들판 끝으로 물들어가는 풍경 속에서 우리 셋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졌고 그 그림자들이 서로 겹쳐지는 걸 보며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때로는 멀어지기도 하지만 돌아오려는 마음이 있다면 언젠가는 다시 이어지는 거구나.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산은 100억이라는 거대한 돈보다도 우리를 다시 이어준 이 관계였다는 것을.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아버지가 숨겨온 이 진실을 그리고 형이라는 존재를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연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